안녕하세요. 무협의 모든 것을 다룬다. 초리대감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김용 소설에 대한 궁금증을 작가에게 직접 물어보는 김용 무협 소설에 대한 궁금증, 김용이 답하다. 신조협력 편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김용 선생께서 곽정을 매우 추앙하는 것은 협지대자라는 원칙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곽정은 처음에는 양가와 소용녀가 사도관계이므로 같이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이 양용 두 사람을 싫어할 때 곽정도 그러하였는데 16년이 지나고 양과가 신주대협이 되어 사람들의 우러냄을 받게 되자 두 사람을 곽정은 혼인한 것처럼 표현합니다. 이런 전후의 불일치된 표현 방법이 정말 협지대자의 풍모입니까? 당시 송조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지금의 대만에서도 스승과 제자가 사랑의 감정을 갖는 것은 불륜이지만, 저는 스승과 제자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사고방식에선 만약 법률 규정이 사람들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연애할 수 없는 것으로, 연애란 것은 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의 법률 규정은 상이하고 민간의 전통적인 관념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영국과 프랑스에선 사촌은 결혼할 수 있고, 중화민국에선 외종 사촌은 결혼할 수 있지만 사촌 오누이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난륜과 불륜은 다른 것으로, 난륜은 아버지와 딸, 오빠와 누이 혹은 동생과 누나 등, 이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난륜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예를 들자면 한 고조의 아들인 한혜제는 그의 누나와 딸을 황후로 취했는데, 조카가 외삼촌에게 시집 오는 것은 현대 대만이나 홍콩 혹은 대륙에서도 모두 법률로서 금지되는 것이지만 한나라 때는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혜제가 황후를 취한 시기에는 황태후 여치가 정식으로 본사를 주관한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법률 규정이 허락한다면 연애는 가능하고, 성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하다면 결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남송과 북송은 중국에서 예교가 가장 엄격했던 시기로 가장 폐쇄적인 사상을 가졌고 가장 개방적이지 못한 시기이므로, 당시의 사람들은 스승과 제자는 결혼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했으므로 양과 소용녀는 결혼할 수 없었고 당연히 연애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의 곽정에 대한 묘사는 위국 위민 협지대자로 국가를 배반해선 안되고 백성을 배반해선 안되며 협의의 신조를 반드시 준수한다는 것입니다. 곽정의 사고방식에선 양과가 국가와 백성을 위해 큰 공을 세웠으니 스승과 제자 간의 결혼은 사회 도덕상 사소한 문제이므로 그들을 이해하고 탓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절이 어긋나지 않는다면 작은 일은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양과를 창조할 때 누구를 모델로 삼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양과의 개성은 현대성과 반역성, 아울러 제멋대로의 기질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신조협녀에서 독자들을 가장 많이 실망시키는 부분은 아마도 소용녀가 견지병에게 정절을 잃은 부분일 것입니다. 소용녀는 어렸을 적부터 고묘에서 자랐고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살았으므로 그녀가 알고 있는 사람은 아주 적었으니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히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손씨 할머니가 죽은 후 그녀는 양과와 많은 해를 조석으로 맞대고 있었으므로 양과의 몸에서 나는 냄새와 숨소리, 행동과 몸무게 등을 소용녀는 무척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견지병을 양가로 오해하는 것입니까? 또한 무학의 각도에서 생각해본다면 양가와 견지병이 수연한 내공시법이 다른데 어째서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소용녀가 호흡소리로 두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째서 그렇게 쉽게 자신의 몸을 잃은 것입니까? 이 문제를 제기한 독자는 제가 생각하기에 나이가 아마 적고 성경험이 완전히 없는 독자인 것 같습니다. 소용녀가 종조를 잃을 때는 지금까지 성경험이 전혀 없는 처녀로 처음 겪는 일로서 마음은 당연히 놀라고 부끄럽고 기쁘기도 하며 분노하기도 하는 것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 상태에 비추어 본다면 소용녀가 무공의 문제를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로, 만약 그녀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경험이 없는 처녀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상황에선 소용녀가 아니라 더 세심하고 무공이 높고 심지어 나이가 더 많고 성적 경험이 더 풍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공에 관한 문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조협녀에선 양과와 소용녀가 꽃숲을 속에서 옥녀신경을 연마할 때 견지병과 조지경의 방해로 소용녀가 주와 입마를 당해 중상을 입게 됩니다. 당시 양가는 소용녀의 혈행이 부족해서 운공에서 치유할 수 없어 라는 말을 듣고선
자기의 팔목을 물어 상처를 소용녀의 입에 갖다 대고 선혈을 소용녀의 입속으로 넣게 됩니다. 이런 양과의 수혈 방식이 정말 가능한 것입니까? 만약 두 사람의 혈액형이 맞지 않는다면 오히려 소용녀의 상태는 더 나빠지는 것 아닙니까? 이는 절대 혈액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수혈 방식을 쓰면 피는 윗속으로 들어가 소화되고 절대 혈액형이 맞나 안 맞느냐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정리에 비추어 말한다면 만약 당신과 애인이 넓은 벌판에서 갑자기 그 사람의 피가 멈추지 않고 당신도 의학 상식이 전혀 없는데 그의 얼굴이 갈수록 창백해져만 간다고 합시다. 이럴 때 그 이의 피가 부족하니 내 피라도 먹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상처내어 그 사람에게 마시게 하지 않을까요? 이건 당연히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런 급박한 상황 하에선 이런 가장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피를 보충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혈액형에 관한 문제로는 중국 시보의 부편직장인 수덩 선생이 이미 제기한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소강호에서 남봉황은 4명의 묘족 여자로 하여금 거머리로 자신들의 피를 빨아먹게 한 다음 영호충에게 수혈하고자 합니다. 이런 직접적인 수혈 방식은 혈액형의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남봉황 등의 사람의 혈액형이 영호충과 일치할 수는 없으므로 이런 수혈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가지 해석을 생각해낼 수 있는데 가능한 것으로 영호충이 당시 내공은 매우 이상하였으므로 묘족 여자들의 혈액형이 그와 달랐지만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용녀가 곽부의 빈백은침에 맞은 후에 독에 중독되고 이미 오장육부에 깊이 스며 이치에 맞다면 그녀는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절정곡의 밑으로 뛰어내었을 때 벌꿀을 먹고 백어, 멸치, 은어 등의 치열을 먹었다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까? 이런 안배가 비록 양가와 소용녀의 개성에 따른 안배였다고는 하지만 아무의 도움도 없이 그랬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것으로 사실 소용녀의 중독이 심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인물과 성격이 그러하였다면 두 사람을 16년이나 떨어지게 할 필요가 있었나요? 양가와 소용녀는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첫째는 소용녀가 중독된 후 양가와 소용녀는 심리적으로 매우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그들의 생명을 구해줄 수 있는 천축승이 이막소에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그들의 혼인은 줄곧 곽정과 황룡의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엔 살고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들의 사랑에 미래를 가질 수 없었으므로 죽는 것이 나으며 죽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여 했기에 자연히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소용녀가 절정곡 지하에서 16년 동안 살았는데 어떻게 나무 껍질로 흰옷을 만들고 16년의 풍상을 겪으면서도 옷이 계속 하얀 것입니까? 이 문제에 관해선 수덩 선생이 이미 일종의 해석을 제공했는데 절정곡 밑엔 먼지가 없어서 소용녀가 입고 있던 배기가 16년이 지나도 여전히 흰옷이었다는 것입니다. 소용녀가 입고 있는 옷이 찢어지면 나무 껍질로 입고 구멍난 곳을 꿰매었을 테니 아직 흰옷으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소용녀가 절정곡에 오래 있었기에 양과가 그녀를 봤을 때 그녀의 옷엔 구멍이 나있고 꿰맨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기는 어떻게든 배기로 검은색이나 빨강색 혹은 누런색으로 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소용녀가 부활함으로써 신조협녀의 특질이 파괴되었는데 그렇게 쓴 것에 후회하지 않습니까? 소용녀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제가 제일 먼저 울었을 것입니다. 양과는 주백통에게 이것은 내가 독창한 17로 장법이요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독자들이 자세히 계산해본 결과 18초인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심경육도, 기인우천, 무중생유, 단위대수, 배회공곡, 역불종심, 행시주육, 도행역시, 패침망식, 고형처경, 음한탄성, 육신불안, 궁도미로, 면무인색, 상입비비, 대학목계, 신수불사, 약유소실, 아면소원장은 몇 초입니까? 전 17초가 비교적 합리적인 것으로 봅니다. 당시 이야기가 잘못되거나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은 확정적으로 17초가 맞습니다. 양과가 아면소원장을 시전할 때 넋이 나가 있는 상태고 소용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정신이 없었을 때라 17초인지 18초인지 계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양과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여러분께선 그를 책망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양과는 독고구검을 연성한 것입니까? 그의 무학의 경지는 어느 정도입니까? 일부분이 독고구패에게서 완전하게 전수된 것이 아니기에 그의 건법은 매우 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역은 영호충보다 나은데 왜냐하면 16년 동안 절벽에서 폭포수로 연마하였기 때문으로 내역은 무척 강합니다. 무초, 승유초의 이 경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사회에선 교조 주인이 무슨 주인이 하는 게 아직 존재하고 아직 마오쩌둥 광환이, 손중상 광환이, 마르크스 주인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이런 수단들은 이미 고정된 것입니다. 사실 사회의 무궁한 변화와 복잡다단한 사건은 고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현대 과학기술의 컴퓨터 네트워크는 설령 레닌이나 손문이라도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교조주의는 적용할 수 없지만 초소가 없다면 고정된 신념도 없을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실제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무학에 비유한다면 상대의 출세를 보고 그의 결점을 찾아내 일검에 베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무초입니다. 소영녀의 진짜 이름은 무엇입니까? 소영녀는 부모가 종남산 중량궁 밖에 보였는데 전진교 도인이 그녀를 수습했을 때 강포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성은 용입니다. 어진 분이 걷어 키워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이 없고 나중에 그녀의 사부가 키워서 자라게 되자 용아라고 칭했는데 이름을 얻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 일을 서술하면서 소영녀라고 부른 것입니다. 신조협녀에서 16년이 지나 이제야 다시 만나다 라는 복선을 일찍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독자의 요구로 쓴 것입니까? 오랜 기간 쓰게 되면서 생기는 문풍의 불일치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저는 소설을 쓰면서 독자의 반응에 따라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저는 양가와 소영녀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랬는데 이것은 친구나 독자의 의견이 아니며 저 자신이 두 사람의 애정을 동정해서 차마 이 한 쌍의 연인이 죽어서 만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문풍이 불일치하는 것은 이후에 수정해야 하는 것으로 통일시키고자 합니다. 소설을 발표한 후에 수정하는 것은 자신의 작품을 다시 읽으면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으로 고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부 작품의 결사단체와 방파 조직의 운영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 김용소설 국제학술연구토론회에서 수투 다시행 교수가 제 소설 속의 남자 주인공과 방해 조직이 경영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것을 제기했는데 저는 어느 정도 수긍합니다. 개방 같은 경우 관리가 매우 좋지 않고 홍칠공 같은 사람은 온종일 보이지도 않는데 관리가 좋을 리가요. 한 소녀가 김용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역사시험 문제 때문입니다. 송나라 사람들의 몽고에 대한 저항은 매우 장렬했다. 송나라가 양양성을 지킨 것은 몇 년인가? 그녀는 원래 6년이라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신조협녀에서 곽양의 출생 전부터 곽정과 황룡이 양양을 지키고 있었고 곽양이 16살 생일이었을 때도 아직 함락되지 않았으니 6년을 16년으로 고쳤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태클이 걸린 거지요. 김용 선생은 이 소녀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주실 건지요? 좋습니다. 누명을 벗겨드리겠습니다. 송나라 사람이 얼마나 양양을 지켰는가에 대해 저는 절대 6년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서에 기재된 근거로 보면 몽고인이 양양을 친 것은 가장 이른 게 서기 1234년으로 송나라 이종 단평 원년입니다. 몽고인이 양양을 공격한 원인은 남송이 몽고와 연합하여 금나라를 멸한 후 양양 등지를 회복했는데 몽고인은 그 영토가 자기들 것이라 생각해서 양양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지만 함락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후에 몽고인이 사천으로 우회하여 양양을 공격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다시 우회하여 대리로 들어가 두 방면으로 협공을 가했지만 양양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당시는 서기 1273년으로 송나라 군사가 양양을 지킨 지 39년이 되었으니 절대 16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6년도 아닙니다. 이렇게 김용 작가와의 즐거운 인터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